오늘은 이명찬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안과 양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8월 5일에 전 세계 주가가 떨어지는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일본 은행이 0.25%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제 엔캐리 청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전 세계 증시가 좀 왜 그렇게 폭락을 좀 했던 걸로 보십니까? 폭락이 이제 벌써 한 2주? 네. 3주 됐나요? 네. 그렇게 돼 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거의 회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일본 주식이 38,000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공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좀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세네 가지 이유가 이상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주 묘하게 네. 그 시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이걸 보면 이제 일본은행이 7월 말, 7월 30일하고 31일 양일간에 이제 회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1일 날 요 두 가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큰 요인이고 네. 또 하나는 일본의 지금 이제 현재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더 이상 총리 안 하겠다. 다음에 총재 선거에 안 나가겠다 하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시다 총리도 이번 9월 달에 다시 재도전한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그 경쟁을 했던 네. 고노다로 네. 티에틀상이 강력하게 이제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본의 엔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니까 다음에 총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일본의 간사장 모테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열로 보면은 다음에 기시다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총리 후보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그랬던 사람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총리로 나올 걸 이제 마음에 두고 이미 에드블론을 띄운 거야 이게. 네. 총리 선거 에드블론. 그게 뭐냐니까 엔저로 해서 누가 돈 많이 벌었냐.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쪽박 찬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되게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해외여행 가려니까 뭐 엔저가 돼가지고 이게 뭐 어디 도저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만이 막 쌓일 때 쌓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엔저를 계속하게 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자민당 정치권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베 총리. 네. 그 아베 총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아베파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기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 결국 뭐냐? 자민당의 아베파의 그 사람들이 엔저가 계속되기를 은근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압력을 계속 넣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정치권이 엔저로 가기를 계속 요구했던 건데 네. 갑자기 고노라든가 모테기라든가 이 두 사람이 엔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민당이 지금 흐름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앞에 그 일본 은행 총재가 너무 오랫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오래 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에다 총재로 바뀌면서 엔고로 갈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고 뭔가 이런 좀 지금까지 아베노믹스하고 다른 어떤 행동을 정책을 취해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으로 총재를 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베파 정치가들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사실 잘 못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차에 이 두 정치가가 엔저는 문제가 있다 얘기하니까 금리 올리기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해도 되겠다. 정치권에서 이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하게 트럼프 지금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엔저 그냥 안 놔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하게.
이것들이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 겹쳐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가들이 엔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해 버렸는데 그게 마침 7월 이 모임에서 그걸 반영하기 딱 좋은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한번 보면은 일단 금리를 보면은 정책 금리를 종래 0에서 0.1% 정도에서 네. 0.2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0.1 최고점에서 보면 0.15를 더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본에 지금까지는 거의 0%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0.1이었잖아요. 네.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0% 금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0.25%까지 올라오는데 네. 요거까지 올리는 것을 여기서 멈췄으면 그렇게까지 폭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총재가 이렇게 올리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더 올릴 거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0.5%를 지금까지 어떤 벽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깨질 수 있느냐 했더니 0.5%를 벽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엔화가 금리가 그동안 거의 금리 없는 세상을 30년 가까이 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엔저 금리 없는 것이 DNA에 그냥 각인돼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뭐. 30년 가까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네. 그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겠냐 이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전 세계 그 엔캐리 트레이드 하던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네.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라가면은 엔고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엔고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50엔에 엔을 빌려다가 네. 달러를 샀어요.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많잖아. 그쵸. 5% 가까이 네. 금리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이게 150엔이 아니라 145엔, 143엔 올라가 버리면 이 환율 차 이걸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금리 돈 벌었던 걸 여기서 돈 다시 개워내야 되는. 맞아요. 빚 많이 갚을 돈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환율 차로 인해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그 차에서 미국에서 금리로 벌어들인 돈을 여기서 다시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차이가 조금 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네. 손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장기 국채를 지금까지 계속 일본은행이 매입해 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매입해 왔냐? 지금 현재 600조 엔 그 쌓인 게. 어. 근데 한 달에 6조 엔씩 국채를 사들인다고 일본은행이.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일본은행이 계속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지 이게. 그리고 60%에서 90% 가까이 일본은행이 사줬다 그러는데 자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네. 뭐 때문에 나오느냐? 엔저로 계속 가니까 엔저로 계속 가는 원인이 뭐겠어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시중에 엔화가 많이 풀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꾸 찍어내니까. 자꾸 찍어내니까 뭐 10년 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네. 엄청나게 찍어냈으니까 그게 그 양이 네. GDP에 한 30년 동안 찍어낸 엔화가 네. 현재 일본 GDP의 14배. 그게 후지마키 다케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정확하게 일본은행의 통계 자료 같은 거 다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계산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4배 찍었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그걸 이제 읽었고 그럼 그 일본은 14배 찍었는데 그럼 달러하고 관계니까 네. 1달러당 얼마냐 보니까 달러는 그럼 얼마를 찍었냐? 그 2.5배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2.5배 찍었는데 최근에 달러는 어때?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으로 막 빨아들였잖아. 시중에 흩어져 있던 달러를 막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는 막 시중에 풀린 돈을 끌어들였고 일본은 여전히 계속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시중에 풀려가지고 걸어다니면 저벅저벅 철퍽철퍽 장마 때 비 온 것처럼 그렇게 물이 쌓여 있는 거고 네. 엔화는 말라요. 거기는 사뿐사뿐히 걸어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타당한 얘기입니다. 타당한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이건 타당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엔저가 계속됐던 이유가
금리차 하나 하고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내가 설명한 게 또 뭐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일본의 무역 적자라든가 맞아요.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구조화되고 있다. 네. 그게 구조화되는 이유를 내가 그 전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엔저로 계속 가게 되는 하나의 큰 그 소위 말해서 엔을 팔고 달러를 사서 뭔가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 디지털 적자. 네. 디지털 적자가 왜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미국의 디지털 회사들의 자문도 받고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료는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일본 자체의 어떤 그 디지털 회사들하고 거래했다면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많은 쪽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의 디지털 회사하고 미국의 디지털 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그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면은 각 그 회사마다 아니면 각 정부 기관마다 그게 자기들이 컨택한 일본의 회사들하고만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 놓으니까 네. 이게 단절된 거예요. 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어떤 자료 같은 것들 전부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잖아. 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디지털청을 만들었는데 그 디지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미국의 가팜 관련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여기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장벽을 없앨 수 있잖아. 그쵸. 어디에서나 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니까 그 사용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국산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국산화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내가 아. 그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확대하는 디지털 적자. 이게 2014년도에 요 빨간색이 뭐냐니까 저작권 등 사용료 이게 이제 디지털 네. 주로 미국 거든 많이 썼죠. 네. 그다음에 이게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서비스 요게 이제 주황색이고 흰색에 가까운 요게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방금 얘기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게 이렇게 이봐 이렇게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 한번 확대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점점. 거의 45도 각도로 내려오잖아. 네. 이게 어느 정도냐? 2030년 정도 가면은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해 드리는 에너지, 석유라든가 네. LPG라든가 네. 일본이 99%다 해외에서 수입하잖아. 그렇죠. 그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네. 그 수입 가격에 네. 필적한다는 거예요. 아, 디지털 이런 뭐 디지털. 자문료 뭐 이런 것들 포함한 네. 이게. 이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 그럼 주로 미국 회사에다 지불해야 되는 이 돈 달러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 이 달러의 액수가 총액이 네. 일본이 해외에서 달러로 사들이는 에너지 총액하고 맞먹을 거라고 엄청나네요. 엄청나잖아요. 네. 이게 완벽하게 이거는 엔화를 팔아버리고 달러를 사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뭐 적자인 거죠. 계속. 요게 되게 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해외 자산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외 자산이 1,400조가 넘더라고. 1,470 몇 조인데 빚이 한 1,000조예요. 1,020조. 그래서 한 471조 정도가 순 이제 흑자인데 네. 그것만 해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일본이 해외에서 과거에 이제 엔고였을 때 사실 일본에서 수출하는 공장들은 전부 해외 다 나가버렸. 그래서 일본이 공동화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 나갔던 많은 돈, 투자했던 많은 돈에서 사실 2023년도에 35조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 지금 적자 해봐야 5조 7천에 5조 6천에 뭐 이러는데 네. 35조 벌었으면 엄청난 흑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난 흑자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 없어 보이죠? 네. 근데 그게 투자했던 돈을 벌더라도 일본 국내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35조 중에서 한 10조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30% 채 안 들어온다는 어디 거예요. 가지고? 재투자. 해외에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그 자회사에다가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음. 다음 투자처를 이제 생겼을 경우에 네. 목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돈 자체는 일본 내의 돈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게 자산상으로는 계산이 되지만 네. 실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땐 저거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쵸.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일본이 경상 흑자라고 나오지만 네. 실제로는 적자. 적자. 이 부분이 구조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엔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차, 네. 달러와의 금리 차. 두 번째가 엄청나게 돈이 엔화가 엄청나게 달러에 비해서 많이 시중에 풀렸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무역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현금으로 따지면은 적자로 가고 있는 게 계속 그게 더 심화되어 간다.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적자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다. 그쵸. 이게 이제 계속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많은 분석가들이 네. 예, 여기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162엔까지 갔는데 갑자기 8월 5일 날 141엔까지 팍 튀면서 네.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사실은 이 단기 금리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장기 국채를 계속 매입해 왔던 액수를 줄이겠다.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계속 시중에 많이 풀어내던 엔화를 네. 금리를 올리면서 좀 끌어들이는 거하고 네. 더 이상 적게 풀겠다. 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 아니야. 아, 동시에. 요거는 적게 풀겠다는 거고 네. 요거는 시중에 풀린 돈을 끌어들이겠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정상이죠. 그쵸. 지금까지 너무 많이 풀렸던 걸 그러면 너무 많이 풀렸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어디에 암덩어리로 어디에 쌓였냐니까 일본은행에 국채가 600조가 쌓여 있는 거야. 요게 딱 보면 암덩어리가 이게. 요걸 이제 요런 요 두 가지 정책을 펴면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게 이 암덩어리를 줄여 나가는 게 네. 그게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정책인 거죠. 그 목표인 거죠. 1년, 2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가장 빠르게 그 암덩어리를 줄여 나가더라도 10년은 걸린다. 요거는 내가 또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느냐. 네. 그걸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까지 매달 6조 엔씩 국채를 사들였던 일본은행이 얼마만큼 줄이겠느냐 했더니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사실은 그쵸. 6월 달에 그 해압했을 때 7월 달에 요걸 결정하겠다 했을 때 후지마키 다케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줄이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거의 불가능할 거다. 네. 그렇게 봤는데 금리 올리는 것도 힘들 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로 꽤 많이 줄이고 금리도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매 사반기 4천억 엔 정도를 이제 감액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3개월 단위로 네. 4천조 엔씩 줄여 나가겠다. 어. 그럼 뭘 말하느냐? 7월달 지금 당장 줄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6조 엔씩 네. 사들이던 것을 4천조 엔 빼면 어때? 5,600조 엔, 5조 6천억. 그쵸. 4천억 엔씩 줄이는 거니까. 4천억 엔씩 줄이니까 5조 6천. 6천억 엔. 3개월 후에 5조 2천억 엔 사들이는 액수가 그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2026년 1월에서 3월 1, 4분기 때 네. 그때 3조 엔 되도록 이렇게 어. 타임 스팬이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절반 수준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2년 차 안 남았죠. 네. 2년 차 안 남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줄인 거잖아요. 그쵸. 문제는 줄이면은 네. 일본 정부가 그만큼 줄인 만큼 적게 찍어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문제는 줄였는데 네. 찍어내는 양은 똑같고 네. 일본은행이 사는 양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4천조 엔 이거는 4천억 엔, 네. 4천억 엔의 국채는 누가 사냐 이거야. 뭐 기업이 사든지 외국인이 사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사든지 내가 볼 때는 기업 살 만한 기업은 없는 것 같고 은행을 알아본 거예요. 이 재무성에서 네. 이 줄인 이 액수만큼 어디에다 팔 거냐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분주하게 네. 알아보러. 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이거 안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팔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가 폭등해요. 국채는 맞아요. 역의 관계니까. 역의 관계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안 팔리면 계속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인 거지 이게. 금리가 올라가야 사니까 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다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문제는 네. 변동금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거 누가 사냐 이거야.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사면은 금리 폭등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행에 옮기기 힘들 거다고 하는 게 후지마키 다케시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내놓을 거 아니에요 당장. 네. 내놓으면은 일본의 3대 은행 중에 한 은행이 미쯔비시 은행이선가 이제 재무성에서 타진을 해보니까 어떻게 막 최대한대로 어떻게 해보면 한 30% 정도는 뭐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계산상 그렇다는 거지. 네. 실제로 내가 사겠다는 거하고 또 얘기 다르다는 거야.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사는 거는 왜냐하면 그 은행도 다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주 이익에 반하게 그 정부가 그런다고 해서 그건 민간 기업인데 그쵸. 잘못하면은 은행 그 뭐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채권 잘못 쓰면은. 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사겠느냐 이 얘기가. 그리고 이제 재무성에서 시장에다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게 도대체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살 것 같으냐. 딱 물었더니 1.5%. 1.5%. 1.5%. 금리가 1.5% 정도면 아마 살 것 같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사느냐 하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네. 1.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사겠다. 이런 얘기라는 건데 그게 1.5% 잘 기억해놔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은 이게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급 브레이크를 건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야. 그렇죠. 금리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고 네. 이것도 뭐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반으로 줄이겠다. 네. 이거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 N을 가지고 있던 사람, N 빌렸던 사람들이 덜컥한 거예요. 이거 뭐잖아, 이거 N고로 가겠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N고로 확 간 거야. 맞아요. 왜 갔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가들도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정부가 교묘하게 그때 무르익었을 때 한 방 터뜨려버린 거야. 뭐 N을 막 사버린 거지. 정부가 또 개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서히 굴러가려고 하던 것에 뒤에서 발로 그냥 차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공이 팍 튄 거지 이제. 네. 이래서 N고로 팍 간 거예요. 네. 8월 5일 날 141엔까지. 맞아요. 갑자기 20엔이. 20엔까지 뛰어버렸잖아. 네. 그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요것만 했으면 또 이 정도까지 안 갔을 거야. 딱 8월 2일인가 8월 1일 날. 네. 8월 1일이 목요일이고 8월 2일이 금요일이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8월 5일 날 폭락했잖아요. 네. 8월 1일 날 미국에서 고용 지표에서 네. 이게 지금 고용이 썩 좋지 않다는 통계치가 나온 거예요. 네. 경기가 조금 이제 후퇴될 기미가 보인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 하는 신호로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는 금리를 확실하게 내려야겠구나. 시장이 다 그렇게 이제 인식한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메시지를 준 거죠. 네. 이게 같이 맞물린 거야. 8월 1일 날. 지금 정치가들 그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정부 이게 조정한 거하고 네. 그 미국의 그 수치 나온 거하고 하루 이틀 상관이 있고 다 그냥 뭉쳐버린 거야. 같은 날에. 이게 공명을 일으킨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미국은 금리 내리고 일본은 이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얘나 또 이제 N고로 가겠네. 이제 N고로 가겠네. 팔자 막. 이러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팔자. 근데 그게 팔자가 한번 생각해봐요.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렸다 그러잖아요, 엔화가.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행동을 일으켜버린 거야. 30년 동안 이게 누적된. 누적된 게 이거는 메시지가 명확했다고 그때. 7월 31일 날 요 메시지하고 네. 8월 1일 날 미국의 메시지하고 네. 정치가들 메시지하고 이게 뭉쳐놓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엔고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빌려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어떡할게? 주식을 당장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주식을 판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폭락한 거고. 아. 그게 폭락하니까 일본에 여기에 같이 그 덩달아 그냥. 그리고 일본은 어때? 일본 주식은 어때? 일본 주식도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해외 자본이 60% 넘는 자본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60% 넘는 그 해외 자본들이 왜 샀느냐? 엔저 때문에 샀다고요. 그쵸. 싸게 빌려서 사면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싸게 또 주식이 가격이 달러 비하면 싸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가지고 또 여기 앵고로 간다. 그러면 또 환율 차까지도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앵고로 가면 무조건 판다. 이미 살 때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산 거니까. 그쵸. 그 앵고로 가는 순간 이 주식은 팔리게 돼 있었어요. 메커니즘상.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그냥 이게 그렇구나. 모든 게 그냥 다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개만 있었으면 이 정도로 공명이 안 났을 텐데. 이해가요 이제?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잖아요.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60% 되는 그 일본 주식 사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데 국내 주식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팔지. 그쵸. 더 떨어지죠. 같이 팔죠. 네.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 37조엔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나 그 되게 궁금해요. 그래도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정부는 빠지면은 같이 팔면 곤란하잖아요. 그쵸. 더 떨어지잖아. 네. 그게 내가 궁금하다고. 나중에 통계가 언젠가 나올 거야. 네. 그때 같이 팔았으면 참 일본 국민분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 못할 짓을 한 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거 또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박사님 뭐 저희가 2부에 이어서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좋아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어. 네. 앞으로 이제 엔고가 쭉 갈 거냐 말 거냐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조금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